네, 오늘은 이제 기술 점 가정 교과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 3 단원은 오프라인 수업 때 할 거고요. 자, 4, 5, 6 단원 기술 단원을 원격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4단원 기술 혁신과 개발 이 단원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7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탄생시켰고 이런 것들을 기술 혁신이라고 한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창출하는데 이런 걸 창의공학 설계라고 한다. 우리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수행평가에서 이 설계를 해봤죠. 자, 보시면 이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 용도, 이 제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또 이 재료, 가공 기술은 어떤 걸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게거든. 이 무게와의 싸움이 나는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재료가 뭐냐,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야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형태,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디자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기능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도 예쁜 걸 사람들이 좋아하죠. 또 기능과 구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창의공학 설계 과정은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6단계로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는 돼 있는데 어떤 교과서에는 뭐 5단계, 어떤 교과서에는 4단계인데 이제 우리 교과서대로 갑시다. 자, 먼저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 문제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문제였어. 이렇게 생각할 경우 솔루션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는 거에, 문제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기존의 제품들이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요. 이 중에서 최적의 안을 선택하겠죠.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다 뭉뚱그려서 녹여낸 어떤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3단계에서는 그런 걸 선정하는 거고요. 4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만들 건지 도면도 제작하고 제작 계획을 세우고요. 마지막으로 시제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써보게. 이제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베타 테스트 한다 그러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 및 보완 단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써보고, 야, 요게 좀 안 좋은데, 이게 좀 좋은데, 그러면 좋은 기능은 좀 더 강화시키고, 안 좋은 기능은 제거하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갤럭시 S1이 대박이 났다.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을 거쳐서 다시 문제를 확인한 겁니다. S1의 문제가 뭔지를 확인해서 쭉쭉쭉 거쳐서 S2가 나오겠죠. 또 다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발전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 이제 과정을 보시면 왜 발전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로써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확실한데, 이 딜레마가 뭐야? 종이는 2차원인데 실제 여기다 이게 그려봤자 실제 모양은 3차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3차원을 2차원인 종이에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쳐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구글 스케치업과 같은 3D 설계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 3차원을 3D를 이 2D에다가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통칙, 궤도 방법이 없이 그냥 잘 알아보게끔 그린 거예요. 빠르게.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 이걸 보고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이 이걸 그려서 실제 제작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요 모양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요게 몇 미리, 여기를 10cm로 하고 여기를 뭐 9cm로 하고 다르겠죠. 디자인한 사람이 그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구상도라는 건 설계자와 제작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 사람이 제품에 반영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등각투상법, 사투상법, 투시투상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소개를 했고요. 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등각투상법은 서로 120도가 되게끔 왜곡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입체인 것처럼. 사투상법은 요거는 정면은 요 부분은 정면을 그리고 여기 경사가 지게 사투상이니까 이게 경사거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를 45도로 하기도 하고요. 보통 45도로 하는데 뭐 60도로 하기도 하고 30도로 하기도 하고요. 또 너비는 2분의 1 정도. 이게 원래 길이가 이렇다면은 반 정도로 줄여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투시투상법은 이제 화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점을 갖고 물체의 원근감을 나타낼 때 좋죠. 이런 것들은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의 기능 그러면 3개가 있습니다. 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으로 내가 제품을 나타내면 그 제품을 이제 디자이너의 그 생각을 제조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정보 보전. 내가 죽어도 그 도면이 있으면 계속 누군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되겠죠. 기존에 없던 걸 그렸다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도면을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3가지 등각투상법, 사투상법, 투시투상법으로 나타냈는데 산업용에서는 이걸 잘 안 써요. 산업에서는 이걸 씁니다. 정투상법 제3각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자, 이런 입체의 모양인데, 이런 입체의 모양인데요. 자, 이런 입체의 모양을 하나는 요 정면에서 본 걸 그리고요. 하나는 이제 정면에서 본 거, 하나는 요 우측에서 본 거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는 위에서 본 거, 평면에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 여기다 그리고요. 우측면도 여기다 그리고 평면도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쌈을 싸듯이 이제 쌈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야. 얘가 어떻게 생긴 놈일까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머릿속에서 또 요렇게 가서 요걸 쌈 싸듯이 싸 보면 결국은 요런 모양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요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교과서 120페이지에 여기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수문선은 안 보이는 선을 나타낼 때 그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 다음 용지의 크기와 척도 지금 루트 2배죠. 요거의 루트 2배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 선의 용도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이게 수도꼭지야. 수도꼭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요거. 수도꼭지 여기다 그렸는데, 요거 왜 그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유럽은 요런 수도꼭지를 안 쓴다고 칩시다. 그래서 유럽에서 온 학생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수도꼭지란 걸 아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서 그 학생이 이 제도 통칙을 안다면, 이 선의 용도를 안다면 그 학생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잡아 빼든 돌리든 얘가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가상의 움직임 범위를 나타내는 선이 가상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는 이점세선. 자, 이렇게 이점세선으로 나타냅니다. 이걸 가상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이렇게 일점세선으로 나와 있죠. 물체의 중심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선은 이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 근 거 있죠. 자, 이 화살표 자체를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형선은 아시겠죠? 밖에서 보이는 선. 자, 이런 것들을 외형선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문선은 아까 말했던 점선 있죠. 요건데 만약에 이 수문선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도꼭지의 요 안에는 다 막혀있는 쇠로 막혀있든 돌로 막혀있든 다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수도꼭지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수문선을 안 그리고 발주를 했다면 쓸모없는 수도꼭지를 누군가 생산하겠지. 그쵸? 그게 수문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해칭선은 뭐냐면
이 수도꼭지의 핵심은 요 스프링이거든요. 요 스프링. 근데 이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 근데 스프링은 안에서 안 보이잖아. 그래서 수도꼭지를 위에서 이렇게 절단한 거야. 요만큼 절단했다는 뜻입니다. 쫙 절단해서 절단면의 일부를 갖다 버리고 이게 보이게끔 한 거야. 그래서 이 안을 표현해주고 싶을 때 해칭선을 쓰고요. 파단선은요, 자, 이렇게 물결 모신 표현인데, 이 수도꼭지가 요 부분이 되게 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0cm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종이가 부족하죠. 근데 이게 연속되는 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굳이 표현 안 해도 되겠죠. 그때 이렇게 파단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드릴, 이제 치수 기입 시체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요게 파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자, 지름을 나타내고요. 반지름은 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반지름 20. 자, 요거는 사각형의 한 변이다. 사각형이다 나타낼 거고, 판의 두께는 T. thickness의 약자죠. 못따기는 C입니다. 못따기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딴 거지. 이렇게 못 딴 거. 자, 됐습니다. 자, 넘길게요. 이런 건 우리가 다 했던 거야. 그치?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팅커캐드라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소개한 거고, 우리는 이제 스케치업으로 했죠.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발명 단원 좀 볼게요. 이제 이 발명이란 거는,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 발명이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자, 이전에 없던 물건이나 방법, 자, 물건이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물건의 방법과 방법의 발명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물건의 방법은 이런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제품의 발명을 말하고요. 방법의 발명은 어떤 방법들, 실체가 없지만 어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술적 수단이나 과정을 구현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거 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 과정을 보시면 7단계죠. 우리 기술 문제 해결 과정은 절차는 6단계죠. 그래서 똑같아. 근데 하나가 늘어났어. 자, 뭐가 늘어났을까요? 요게 늘어난 겁니다. 문제 확인, 아이디어 탐색, 선정, 구체화, 그다음 뭐 만들고, 평가기지. 이제 요게 이제 제품 만들기가 특허 출원하기인데, 특허는 실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이 없이 출원하는 겁니다. 뭐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요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간 게 특허 정보 검색하기죠. 자, 얘가 왜 들어갔냐면 이거 없이 특허를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갖고 뭘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거면 거기에 들인 노력과 시간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특허청에서 특허 내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다 끝났고요. 특허 정보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 현업에서 쓰는, 이거 실제 특허청이야. 특허청에서 있는 그 내용들을 다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특허청 가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아주 특허 검색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니네들이 언제 쓸 거냐면 아마 우리 학교에서 무슨 대회가 하나 있어. 선생님 좀 까먹었는데 보통 1학기에 하거든. 그 대회 할 때 그 대회가 이제 뭐 어떤 아이디어로 뭘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대회인데, 그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막 만들어서 발표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심사위원이거든. 근데 내가 이제 떨어뜨릴 때 요거 검색을 먼저 해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다 탈락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 걸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수를 주는 건 발표할 때 발표자가 검색을 했는데 요런 A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의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얘를
A 프라임으로 바꿨습니다. 요런 거는 제가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그냥 A라는 주제를 발표를 했는데, 자, 알고 보니까 A라는 게 있어. 그런 건 이제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특허점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검색을 할 때는 요 연산자가 있는데요. 자, 연산자는 요 곱하기 연산자는 두 개가 모두 포함한 것만 검색이 되고요. 요 플러스는 이 두 개의 단어 중 하나라도 있는 것만 검색을 하고요. 얘는 자, 앞에 거는 있고 뒤에 거는 없는, 이건 낫의 의미예요. 그런 걸 검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출원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지식재산권, 그러면 이게 이제 특허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식재산권 그러면 요 세 개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산업재산권이지, 이 산업재산권은 다시 네 개로 나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 저작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배타적이란 건 나만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저작권은 인격권하고 재산권으로 나뉘고요.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보통 저작권이라고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사권을 가리킵니다. 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잘 생각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신품종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문서가 있고요. 권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또 빅데이터. 옛날에는 없었잖아, 이런 게. 신품종은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겠지만, 지금처럼 정말 획기적인 거 못 만들잖아요. 또 코로나 같은 거, 백신 같은 걸 만들어낼 때는 기존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해주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신지식재산권이란 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산업재산권 보시면 첫 번째 특허권이 있는데요. 얘는 물건이나 방법에 관해 새롭고 수준 높은 발명이다. 이게 약간 주관적이죠. 새롭고 수준 높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특허 심사하는 심사관의 주관이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새롭고 수준 높은 거에 주어지는 권리고요. 20년 동안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과 그 사람만 쓸 수 있겠죠. 자, 실용신앙권은요, 이미 있는 걸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A를 A-로 만드는 거, 요런 거는 이제 실용신앙권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배타적 권리를 줘요. 그 다음 디자인권, 자, 모양, 색채, 형상을 이제 에 대한 권리고요. 이거는 2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표권은요, 10년입니다. 다만 갱신이 가능해요. 뭔가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호나 문자 도형을 상표라고 하죠. 10년이고요. 갱신 가능하니까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 보면은 우리 3D 프린터는 원래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개발이 돼서 특허까지 마쳤어. 근데 지금 최근에서야 3D 프린터 붐이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아마 3D 프린터가 거의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 우리 학교에도 3D 프린터가 몇 대 있거든?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냐면, 특허는 요때 이미 니네 때 풀렸어. 이때 풀리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흔히 말하는 존버를 한 거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뭘?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20년이 지나자마자 이제 막 상용화를 막 시키기 시작한 거야. 왜? 이거 만들려면 원 특허권자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야 되잖아. 협상을 해서.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자, 특허 출원 과정은 자, 요런 절차가 있는데요. 자, 우선
자,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원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빨리 특허를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면 이걸 도면이 아니라 이제 문서화 시켜서 이걸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작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있는 걸 내가 또 만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특허 출원 신청을 합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특허 심사를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관들이 해요. 아까 말했던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이 획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허권을 획득하면 20년 동안 나만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지만 크게 도움 안 되는 특허는 따봤자 이 비용만 계속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라고 했잖아요, 특허가. 근데 막 10년 만에 말소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0년 동안 이거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사고 제품화 시켰더니 소비자들이 외면할 경우 이런 거는 말소하는 게 낫겠죠. 특허 심사 기준은 신규성, 진보성, 자연 법칙의 이용과 산업 이용 가능성이 있는데요. 신규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선생님이 만들었어. 근데 한 갤럭시 S1급이야. 지금 막 S22, 23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신규성에 걸리겠죠. 자, 진보성. 쉽게 생각할 수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 분야에,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를 만든다면 컴퓨터를 만드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진보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탈락시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발명대회 같은 거 열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샤프, 이렇게 샤프 해놓고 화이트 붙여놓고 지우개 붙여놓고 뭐 볼펜 붙여놓고 뭐 다기능 만능 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특허가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보성이야. 이 붙이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붙이는데 뭐 풀로 붙인다거나 테이프로 붙인다는 게 아니라 뭐 기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붙이는 어떤 액을 개발해서 한다거나 그러면 진보성에서 걸리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칙의 이용.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나 자연현생의 발견은 발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법칙 이런 것들은 특허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문서를 갖고 뭐 아프리카에서 하든 유럽에서 하든 대한민국에 하든 그 문서를 갖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물건이 나와야 됩니다.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된다. 그런 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특허 심사 기준에서 탈락돼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좀 넘어갈게요. 자, 표준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면 아시겠죠? 요즘엔 좀 요즘에는 iOS 버전이냐, 혹은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이냐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젠더가 두 개 중 하나지. C 타입이든가 아니면 이제 애플 그 타입이든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어. 그래서 엄마 핸드폰 충전 좀 할게. 안 돼. 아빠 좀 할게요. 안 돼. 야 동생 내가 할게. 누나 안 돼. 다 안 돼. 뭐가 안 돼서 그렇다? 표준화가 안 돼서 그렇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강을 해드릴게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특허를 따면 와 대박이다. 요 특허 하나가 잘 팔려. 그러면 내가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이 표준 특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휴대폰을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경쟁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삼성이 어떤 새로운 최신 버전의 핸드폰에 어떤 특별한 A라는 기능을 넣어서 경쟁력을 마켓 쉐어를 더 갖고 왔어. 그런다고 애플이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능으로 뭔가가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게 표준 특허로 확대가 돼야 경쟁사를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특허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그 특허를 촘촘히 만들어서 이 제품이 독보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독점을 할 수가 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같은 게 그런 거죠. 자, 기술 표준화의 중요성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기술 표준화의 절차. 그래서 맨 처음에 연구개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특허 취득. 여기서 웃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으로 제정이 돼야 돼. 표준으로 제정이 되려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그 잘 쓰이는 물건이 우리 물건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 표준된 그 문서를 통해서 이 표준이 될 거고요. 그 표준으로 얘를 상용화시키면 엄청나게 물건들이 이제 많이 팔리면서 우리나라 제품들, 우리 기업의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야 돈벼락 맞으면서 웃고 있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표준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유명한 사례가 이제 파나소니와 소니의 그 TV 전쟁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간 좀 날 때 얘기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자, 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 팅커캐드 대신에 우리는 스케치업 했다. 자, 이제 첨단 기술로 넘어갈게요. 자, 첨단 기술.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엘리오는 요거 한 거야, 요거. 그래서 이제 메카트로닉스는 거의 이제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자동화는 거의 대부분 메카트로닉스로 이루어지는데, 메카트로닉스가 뭐냐면 메카닉과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기계와 전자.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 그러면 기계였고요. 기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그러면 이거 이제 전자도 아니고 컴퓨터로 보죠.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 보면 이제 자율주행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기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그 코로나 초반에 이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서 컴퓨터 안 나오겠구나, 컴퓨터 가격 비싸지겠구나 했는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자동차 생산을 못한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반도체는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도 신문에서 많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메카트로닉스는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원부, 센서부, 컴퓨터부, 액추에이터부, 메커니즘부 이 5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 자, 전원부는 에너지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로 직류 전원, 교류 전원 뭐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엘리오에서도 전원부 있나요? 있죠. 자,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쓰고 있죠. 이게 전원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부라고 해서 이제 구동부입니다. 구동. 액터, 뭐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기계 본체의 메커니즘부를 조작한다. 뭔가 신호를 받아서. 자, 우리 엘리오에 있습니까? 있죠. 모터 있죠. 또 LED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서버 모터 있죠. 요게 이제 액추에이터부가 될 거야. 그다음 컴퓨터부는 뭡니까? 입력된 신호를 처리하는 거. 그래갖고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내리는 거. 이게 뭐야? 이게 LU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를 센서로부터는 안 주고 이제 우리는 완벽한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센서가 없잖아. 우리는 센서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이용하죠. 우리의 눈으로 자동차의 움직임을 봐서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야. 센서를 다른 것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하실까봐 우리의 경쟁자는 청덕 초등학교니까 센서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카트로닉스 자동화에서는 센서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는 엘리오가 될 거고요. 자, 메커니즘부는 이제 우리 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요소인데 우리한테는 그 서버 모터에다 달았던 이 로봇 팔이 되겠죠. 팔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 갖고 공을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했죠. 요게 이제 메커니즘부가 될 거야. 자, 센서부는 우리 시행평가에 없었지만 외부로부터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전기 신호.
왜? 전기 신호를 컴퓨터부가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음성 신호로 보내면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5개 구성 요소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 사용 예가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넘길게요. 자, 나노 기술 나와 있는데, 요것도 넘기겠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3D 프린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3D 프린팅이란 소재를 쌓아 올려서 3차원 3D로 뭔가를 만드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다 손으로 만들거나 기계의 힘을 이용하되 결국 인간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얘는 디자인만 인간이 이런 멍멍이를 해놓으면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얘한테 명령을 내리고 퇴근하면 그 다음날 이런 멍멍이가 몇백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멍멍이 하나 만들 때 소비자들이 이 멍멍이 키가 너무 크다고 얘기한다. 디자이너 선생님 요걸 좀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주세요. 요만하게. 그게 귀엽답니다 하면 NO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거 하나 바꾸는데 막 기계 세팅 다 바꿔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요거 살짝 바꿔놓고 프린트 걸어놓고 집에 가면 또 수백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D 프린팅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제조 비용이 일정하고, 그치, 귀를 조금 더 크게 한다고 혹은 작게 한다고 뭔가 바뀌는 게 없잖아. 재료만 좀 소진될 뿐이지. 또 복잡한 구조 역시 잘 만들 수 있겠죠. 또한 디지털 도면과 3D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단계는 모델링, 슬라이싱, 프린팅, 후처리인데 이 모델링이 99%를 차지한다. 아니 90%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델링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D 프린터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단 너무 큰 건 안 돼. 가로 15, 세로 15, 높이 15cm 이내의 것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건. 자, 그래서 모델링 3D 설계 소프트웨어로 3차원으로 만드는 거고요. 슬라이싱이란 건, 자, 이런 이제 멍멍이를 실제 출력을 하려면 이제 마요네즈 짜듯이 이렇게 짜갖고 요렇게 짜서 만드는데, 이 배 같은 거 요 부분을 만들려면 짜면 이게 바닥으로 툭툭 떨어질 거 아니야. 특히 이 멍멍이 머리도 마찬가지, 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짜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걸 얘가 가상으로 만들어 주거든. 그리고 얘를 이제 쉽게 띄어낼 수 있게, 얘를 제거하면 요 머리가 공중에 떠 있는 머리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이 슬라이싱을 통해서 층으로 만들어서 공중에 떠 있는 층 같은 경우는 얘가 레프트라고 하는 보조 기둥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얘가 G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줘. G 파일은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파일이야.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건 클릭만 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G 코드를 얘한테 이제 물려주면, 입력해주면 얘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출력을 하면 이제 3D 프린터의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이 이렇게 굴곡이 지게 되고요. 미끈미끈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후처리 작업한다 그러죠. 이걸 뭐 사포로 밀기도 하고요. 어떤 약품을 발라서 얘를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색칠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품들을 바르기도 하고요. 그걸 후처리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걸리고요. 후처리 작업도 이건 이제 손으로 해야 되니까 많이 걸리는데, 요 두 개는 별거 아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터에 종류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종류만 알면 돼요. 일단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요 필라멘트 재료가 딱딱한 실이야. 이게 롤에 이렇게 롤 형태로 말려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얘를 만드는 거야.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가 말려 들어가서 여기 압축 노즐에 끝부분이 굉장히 뜨거워. 한 300도까지 가. 300도, 400도까지 가. 그럼 이 플라스틱 실이 지나가다가 압축 노즐에 의해서 열을 받아서 얘가 아주 글래시한 상태. 그러니까 그냥 젤리 상태로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짜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말 기반형은 분말로 만든 수지, 금속, 세라믹 등의 재료를 겹겹이 쌓아서, 이게 지금 쌓은 거야. 쌓아서 레이저나 접착제 등을 융합해 갖고요 만드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못 써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요. 액체 기반형도 광경화, 그러니까 빛에 반응하는 광경화 액체에 레이저를 쏴서 만드는데 역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고가라서 학교에서는 거의 사용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정도는 알아둬야 얘들아. 보통 이 필라멘트는 PLA와 ABS 두 가지 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PLA는 옥수수와 사탕수수고 ABS는 합성수지니까 뭐가 더 유해할까? 당연히 얘겠죠.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얘로 쓰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 3D 프린터를 돌리고 날 때 어떤 생기는 먼지라던가 가스 때문에 그 병을 유발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이거 사지 마세요. 그냥 학교에서만 돌리시고요. 환기장치까지 사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PLA만 쓰시기 바랍니다. ABS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가가 됐을 때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육안으로는 구별 안 돼요. 살 때 이걸로 산다고 선택을 하고 사야 돼. 그래서 얘가 ABS인지 PLA인지 나는 모르겠어. 육안으로는 구별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건설 기술부터는 학교에서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남는 시간 자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